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책 한 권 정도 독서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책갈피에 낙엽 하나 끼워두는 것도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죠?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지니지니 가져왔는데요. 정유정 작가님의 글은 처음 읽어보는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줄거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장 교수와 한 달간의 완박 캠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나는 박사과정 연구 주제로 본후보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깊고 예민한 감수성, 높은 지적 능력, 생동감 넘치는 몸짓, 이렇게 매혹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다. 킨샤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에게 줄 선물이나 살까 하고 호텔을 나선 나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려 들어선 캄캄한 건물 안에서 철창 안에 갇힌 보노보를 만난다. 국제적인 보호 정책과 단속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보노보의 밀렵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다. 킨샤사 시내에는 각종 밀렵 동물을 사들이고 반출하는 중간상들이 있다. 크고 맑고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를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구조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구조 작업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전해 들은 바 있었다. 밀렵꾼 손에서 구한 새끼 고릴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리키라는 구조 전문가는 손도끼로 머리와 손이 잘린 채 자신의 숙소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나는 진이야, 이진이. 철창 앞에 앉은 나는 주머니에 있던 파인애플 꼬치를 아이에게 내밀었다. 망설이던 아이는 하나씩 받아먹었다. 천둥과 번개 소리에 놀랐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의 오른쪽 검지를 아이가 붙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뒷문 너머에서 밀차의 바퀴 소리가 났다. 우렁우렁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아이의 소나기에서 손가락을 잡아 빼고 튕기듯 일어나 의아해하는 아이의 눈을 외면하고 가차없이 등을 돌려 건물을 빠져나왔다. 일부 무곡, 일장 민주. 나는 침팬지 야외 쉼터 앞 벤치에 앉았다. 정글 한복판에 침팬지 5마리가 각자 자기 볼일을 보는 중이었다. 언젠가 산꼭대기 원숭이 동물원 이야기를 들려준 애가 있었다. 고시원에서 살던 시절 아는 게 어찌나 많은지 질문 단추를 누르면 답이 제깍 튀어나온다고 사람들이 자판기 아재라 부르던 이였다. 이 고시원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번엔 어디로 가야 하는교? 누군가의 물음에 자판기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이곳에 오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문설주에 붙은 정식 명칭은 한국과학대학교 영장류 연구센터였다. 벤치에 앉아 침팬지들을 보고 있는데 바구니를 들고 철망부스로 들어서는 여자가 있었다. 5마리 침팬지를 차례로 불러 다정하게 등을 쓸어주며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는 다정한 그녀. 부스 안쪽을 향해 손가락 총을 2발 쏘면 침팬지들은 안쪽으로 사라진다. 침팬지 쇼를 모두 보고 손목시계를 보니 폐장 시간이다. 일어나려던 나는 머리가 핑 돌아 모자를 떨어뜨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저기요, 어디 불편하세요? 다정한 그녀가 눈앞에 서서 물었다. 괜찮습니다. 말하며 모자를 주워들다 바구니 안을 슬쩍 훔쳐봤다. 뭔가를 먹은 게 언제였던가. 후끈한 허기가 솟구쳐 눈을 질끈 감았다.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내게 그녀가 말했다. 정문은 이쪽인데요. 다정한 그녀가 손가락 총을 세워 오른편을 조준했다. 잠자코 바라보자 방아쇠를 당기듯 위아래로 2번 빠르게 깐닥였다. 정문을 나와 고갯마루를 내려가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밧줄을 넘어 누리길로 들어섰다. 멀리에 있는 암자처럼 보이는 곳으로 갔다. 10여 분 후 암자로 보이던 곳 건너편에서 보니 그것은 작은 정자였다. 수면 위로 솟은 바위 3개를 징검돌 삼아 물길을 건너 정자에 올라섰다. 한동안 나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짐작이지만 나는 아저씨와 같은 코스를 밟아 이곳에 내려왔을 것이다. 아저씨가 그랬듯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가 필연 쪽으로 도착하는 곳. 내가 앉아있는 곳은 골짜기 밑바닥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이었다. 내게도 가족이 있었다. 화곡동 기퉁이에 위치한 방 3개짜리 낡은 빌라에서 5 식구가 복작대며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민지, 동생 은호, 장남인 나 김민주. 대학을 졸업 후 내 인생은 시험으로 도배됐다. 아버지가 원하는 언론사, 어머니가 바라던 대기업, 양친이 차선책으로 합의한 공기업. 줄줄이 떨어진 후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3년째 같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라 했다. 이유는 이랬다. 간장 종지에는 라면도 못 끓이는 법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용돈을 끊었다. 3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작년 1월 어느 날 아침. 전날 대학 동기와 마신 술 때문에 나는 10시가 되도록 눈을 못 뜨고 있었다. 김민주!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였다. 넌 아직도 사람 구실을 할 생각이 없냐? 그날 저녁 모처럼 5 식구가 식탁 앞에 모였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아버지는 나를 불러 말했다. 나는 내 놈 젖소가 아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독립자금 16,00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하던 20살 시절 장만했다던 배낭을 주셨다. 민지는 침낭을 가져와 비싼 것이라고 생색을 내며 줬다. 은호는 제 SNS에 나를 초대해줬다. 아무 때나 들어와 형. 식구들 사진이랑 소식이랑 자주 업데이트할게. 어머니는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틀 전 함께 술을 마신 대학 동기의 자취방이었던 당산동 원룸을 찾아가 겨울을 났다. 그 후엔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 가장 싼 방을 얻었다. 창문 하나 없는 먹방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절이었다. 식당,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 공사장 노동판, 택배, 야식 배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던 때이기도 했다. 11월 첫날 당산동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다.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어 자판기 아저씨에게 슈트를 빌렸다. 조심히 입고 드라이에 돌려드릴게요. 마음에 들면 가져도 돼. 난 이제 필요 없어. 어조나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울적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깊이 생각지 않았다. 양복을 들고 자판기 아저씨의 방문을 두들긴 건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버get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저씨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침대 및 양동이에 다 타버린 번개탄 5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먹지도 잠들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멀겋게 눈을 뜨고 앉아 먹방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한 달간을 보내던 나는 다시 아버지의 배낭을 꺼냈다. 미련 없이 고시원을 떠난 나는 여기저기 떠돌다 돈이 떨어지면 마을로 들어가 막일거리를 구한 후 한동안 버틸 돈이 모이면 다시 떠났다. 지붕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잤다. 지난 5개월은 온전히 나 자신과 살았던 시간이지만 그마저도 끝낼 때가 온 모양이다. 나는 몸을 돌려 모로 누웠다. 시간이 감각 없이 흘러갔다.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모호한 각성 상태에서 웽하고 울리는 굉음을 들었다. 엔진 소리였다. 어떤 미치광이가 모는 자동차 엔진 소리. 2장 진이. 나는 펜의 담당 사육자이자 양엄이었다. 우리는 15년 전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동물원에서 만났다. 나는 그때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림받은 갓난쟁이 침팬지였던 펜의 요모 임무를 맡은 사육사 보조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펜은 3살까지 내 손에서 자랐다. 그리고 5년 후 우리는 영장류 센터에서 제외했다. 펜은 갓 이주해온 8살짜리 침팬지였고 나는 정식 사육사였다.
펜이 나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손가락 총을 쏘는 인사법도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전날 헤어진 것처럼. 스승이 내게 전화한 건 9시가 좀 넘어서였다. 양할미가 되는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였지만 마냥 고맙진 않았다. 킨샤사에서 돌아온 후 이쪽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데 7개월이 걸렸다. 오늘로써 근무를 끝내고 후임자인 홍유미에게 인수인계도 마친 상태였지만 펜이 제 어미처럼 아기를 팽개쳐버리면 펜의 임시거처인 격리실로 들어가 아기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 자답했다. 마음을 정하자 1분 만에 달려 의무실 앞에 도착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펜이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밀어넣고 있었다. 마침내 아기가 나오나 싶던 때 전화기가 울렸다. 상대는 정주소방서 119 구조대 한기준이라 관등 성명을 댄다. 인동호 주변 한 별장에서 불이 났고 동물 6마리가 별채에 갇혀 있었으며 그중 침팬지 한 놈이 호숫가 미루나무 꼭대기로 도망가 1시간째 내려오지 않는다. 꼭대기 쪽 나뭇가지가 가늘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 비바람 때문에 마취총도 쏠 수 없으니 침팬지 전문가인 당신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어떡할까요? 자네랑 나랑 가지. 스승이 입을 열었다. 내가 알기로 침팬지는 고양이만큼이나 비를 싫어한다. 어쩌다 순약이라도 맞으면 똥물을 뒤집어 쓴 얼굴이 된다. 그리고 오랜 시간 비를 맞는 일 자체가 위험했다. 저체온증에 빠지거나 폐렴에 걸리기 십상이기에 스승은 그 점을 우려하는 듯했다. 그것을 명분 삼아 고개 운전과 폭주 사이를 당당하게 오갔다. 불은 진화된 듯 했으나 별장은 폐허에 가까웠다.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는 별채는 비교적 멀쩡해 보였다. 좀 전에 전화드린 한기준입니다. 남자는 스승 앞에 도착해 인사를 건넸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활활 타고 있었다. 안에 사람은 없었으나 별채 쪽이 시끄러웠다. 도어록이 설치된 별제문을 따고 진입하자 칸막이로 분리된 유리장 안에 희한한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악어, 거북이, 천상갑 한 쌍, 몸통이 소나무 둥치만한 비단구렁이, 맨 끝 대형 철창 안에 침팬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4살짜리 아이만한 놈이었는데 확인차 놈의 손을 건드려 봤지만 놈은 눈을 뜨지 않았다 한다. 하지만 한기준이 철창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여는 순간 시커먼 것이 얼굴로 날아왔다고 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자신은 턱을 감싸진 채 바닥에 낮아빠져 있었고 놈은 이미 도망쳐버린 후였다. 속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침팬지는 힘도 힘이지만 잔머리가 끝내주는 종족이었다. 119 구조대는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며 놈을 호숫가 부교로 몰고 갔고 긴 대치가 시작된 건 놈이 부교 앞 미루나무로 올라간 후부터였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 호숫가 산책로로 들어섰다. 나는 망원경을 눈에 대고 거리를 조절했다. 들은 대로 어린 침팬지 같았지만 체형이 좀 달랐다. 이쯤에다 둘까? 스승이 이동장을 매트리스 끝에 위치시키며 물었다.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산책로 밖으로 나가주세요. 한기준과 팀원들, 스승까지 산책로 끝까지 물러섰다. 나는 이동장에서 나무 둥치까지 장기할 만한 파인애플 조각을 한 발짝에 하나씩 늘어놨다. 낚싯대 끝에도 한 조각을 끼웠다. 한기준이 팀원으로부터 마취총을 건네받고 있었다. 제 허락 없이 그걸 쓰면 안 됩니다. 나는 낚싯대를 쥐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망원경을 들어올리고 봤을 때 나는 단숨에 7개월을 건너뛰어 작년 10월로 소환당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미루나무 가장규가 아니라 킨샤사 기념품 가게 아니었다. 괜찮나? 아래에서 스승이 물었다. 침팬지가 아니에요. 보노보인가? 놀란 목소리가 아니었다. 암컷이에요. 아직 어린 개체고요. 아이고 어쩌다가. 스승이 한숨 같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저 아이는 저 머나먼 적도의 밀림에서 극동의 어느 호숫가 별장까지 끌려와 악어와 구렁이가 사는 동물사에 갇혔을까. 나는 낚싯대를 펴서 아이에게 올려보내기 시작했다. 낚싯대가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아이는 비명을 질러댔다. 낚싯대가 아니라 구렁이가 올라오기라도 한 것처럼. 괜찮아 아가, 겁내지 마. 나는 내 친구야, 진이, 이진이. 아이가 돌연 비명을 멈췄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말해줬다. 나는 진이야, 내 친구 이진이. 나는 손톱 끝으로 톡톡 소리나게 낚싯대를 쳤다. 그거 한번 먹어볼래? 아이가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지만 나는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얼마 후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낚싯대가 손에 닿는 가지까지 미끄러지듯 내려와 잽싸게 파인애플을 뽑아갔다. 나와 아이의 거리를 낚싯대 한 칸씩 점점 좁혀나갔다. 여기 또 있어. 가까이 와. 나는 널 해치지 않아. 이리 와. 괜찮아. 안전거리를 지켜야 했다. 아이를 나무 아래로 유도하는 게 최선이었다. 아이와 눈을 맞춘 채 사다리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발이 주룩 미끄러졌다. 아이가 팔을 쭉 뻗어 내 손목을 틀어잡는 순간 무언가 대기를 가르고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나와 아이는 손을 맞잡은 채 매트리스로 추락해버렸다. 괜찮습니까? 한기준이 마취총을 쏜 것이었다. 무슨 짓이에요? 나는 선생 팔이 저놈 손에 찢어지는 줄 알았소만. 아이는 담요에 쌓인 채 들것에 실려 영장류센터 밴으로 운반됐다. 나는 밴 짐칸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아이를 눕힌 후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몸부터 닦았다. 그만 앞으로 오지. 시동을 건 스승이 칸막이 틈새로 나를 내다봤다. 그럴 수 없었다. 아이의 체온이 35도로 떨어져 있었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아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앞으로 데려갈게요. 아이를 담요에 싸 감싸 안고 조수석에 오르는 나를 보자 스승은 놀란 얼굴이었다.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개체라는 점에서 내 행동은 무모하고 위험했다. 언제 마취에서 깨어날지,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시가지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 즈음 아이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좀 어떤가? 아까보단 나아요. 졸린가? 스승이 물었다. 심심하면 아이 이름이나 지어보지 그래. 제가 왜? 자네가 구조했으니까. 진이는 어떤가? 영문으로 진이. 참 내일 몇 시 비행기라고 했나? 오늘 오후 1시 25분 비행기입니다. 혹시 아주 안 올 생각인가?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나와 스승은 새내기 생물학도와 담당 교수로 만났다.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내게 사육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주고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니까 스승이었다. 영장류 연구자의 꿈을 심어주고 길을 터준 사람 역시 스승이었다. 나는 스승처럼 되고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스승이 하는 일이었다. 이 간절한 욕망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 킨샤사의 아이였다. 내가 무엇을 꿈꾸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다루고 연구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날 밤에 알아차렸다. 침팬지를 만날 때마다, 펜을 볼 때마다 킨샤사의 아이가 불려왔다. 나는 진이야, 내 친구 진이, 이진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새파란 칼날이 갈비뼈 밑을 긋고 갔다. 기술을 돌려야 할 시점이었다. 나 자신에게서든 침팬지들에게서든 치명타를 안길 위험 요소를 숨기고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절대로 말 못할 이야기인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자네한텐 동물의 감정을 파악하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 알고 있을 텐데. 배는 무곡 누리길 입구로 이어지는 긴 곡선 주로를 미끄러지듯 돌았다. 평소라면 미리 준비 태세를 갖췄겠으나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참이었다.
더하여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다. 천천히 오를 수 없는 급경사 오르막이 나타났다. 배는 우행 소리를 지르며 첫 번째 고갯마을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순간 앞 차창으로 무언가 쏜살같이 뛰어들었다. 고라니였다. 둘이었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다. 스승은 다급히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배는 빙그르 회전하며 골짜기를 향해 미끄러졌다. 꽉 잡아! 스승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미 늦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후려갈기듯 들이박는 중이었다. 몸이 붕 떠올랐다. 산채로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충격이 덮쳐왔다. 불길이 활활 타는 어둠이 나를 완전히 삼키기 직전 나는 커다랗게 벌어진 진이의 검은 눈을 보았다. 3장 민주. 소리들이 잠을 깨웠다. 여자의 비명을 실제로 들었는지 들었다 착각하는지 명확하진 않았다. 소리의 진원지는 고갯마루. 교통사고가 났을까? 그렇다고 대답하듯 자동차 클렉슨 소리가 울렸다. 나는 침낭 지퍼를 내리고 일어나 앉았다. 클렉슨은 저절로 울리지 않는다. 누군가 힘주어 눌러야 울리는 물건이다. 사람이 생사를 오락가락할 중상을 입었다면 저 클렉슨 소리는 사력을 다한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컸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 달려가 구조활동이라도 벌이시게? 이죽되는 간장종지의 목소리였다. 출동팀이 경찰이라면 고맙다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컸다. 출입금지 구역에 왜 머물렀는지 이실 직고해야 할 터였다. 불법 출입 시 벌금이 무려 300만 원이었다. 30분 내에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있게 되겠지. 두 번째 클렉슨 소리가 울렸다.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기억하지? 마음속 목소리였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전 나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에 복무하는 공익요원이었다. 직무 분야는 요일별로 달랐는데 월요일엔 청소 도우미, 화요일엔 배달의 기수, 수요일엔 세신총각, 목요일엔 요양보호사, 금요일엔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리기사 노릇도 했다. 그날의 내 직무는 배달의 기수였다. 배달 종목은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밑반찬과 국, 배달 수단은 짐발이 자전거였다. 맨 끝집 할머니는 자신만 항상 식은 국을 받는다고 화를 내고 맨 끝집 할머니 집부터 배달을 시작하면 첫 번째 집에 사는 해병대 노인이 분통을 터뜨렸기 때문에 나는 매주 배달 순서를 바꿨다. 한 주는 할머니가 1번, 한 주는 해병대 할아버지가 1번. 사건이 일어난 날 배달 1순위는 할머니네 집이었다. 나는 해병대 노인의 방문 앞을 잽싸게 지나쳤다. 방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2시간 후쯤 해병대 노인에게 돌아왔을 때 방문을 연 나는 반찬통을 떨어뜨렸다. 문턱에 해병대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물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다 숨이 넘어간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채로 2시간 전 노인의 문 앞을 지나치며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살아났다. 아이였던가 어이였던가. 그때 나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 뭔가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 했다.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자동차 불빛이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뛰어 올라갔다. 구급차처럼 하얀 벤이 오른쪽 앞바퀴는 골짜기 위에 붕 떠있고 바퀴 끝만 도로 가장자리에 걸친 아슬아슬한 형상으로 있었다. 깨진 창으로 팔을 넣어 도 잠근 장치를 풀고 문을 열자 돌연 몸이 뒤로 쏠렸다. 차가 뒤로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떠올린 건 문을 붙들고 다리에 힘을 준 채 1m 가까이 미끄러진 후였다. 잽싸게 남자의 등 너머로 팔을 뻗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올렸다. 와중에 가슴팍으로 남자의 등을 뭉갰는지 남자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울렸다. 정신 들어요?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남자 입에서 쇳소리가 흘러나왔다. 호흡이 점점 나빠지는 것인지 말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까지 밀어넣어 조수석을 살폈다.
공교롭게도 조수석 밑에 굴러떨어진 휴대폰이 보였다. 119를 누른 후 사고 현장을 설명하자 지금 운전자 근처에 계시죠? 한다. 직원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하며 운전자의 상태를 알려달라 말한다. 저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 제 와이프가 애를 낳는다고 해서. 10분 거리입니다. 상황실 직원은 내 거짓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남자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숨소리는 좀 전보다 훨씬 거칠어졌다. 선생님 저 위 영장류센터에서 근무하시죠? 나는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빨라졌다. 그 바람에 남자가 뭐라 소리를 내는 것을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 뭐라고요? 사력을 다한 목소리가 귓속에 흘러들었다. 진이요? 따님이에요? 지금 연락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드디어 5대의 차량이 떼거리로 떼창을 울리며 왔다. 구급차가 왔어요. 저는 가야겠어요. 따님한테는 저 사람들이 연락해 줄 거예요. 들키지 않고 정자로 돌아가기 위해 가드레일을 넘어가 비탈에 내려섰을 때였다. 무언가 딱딱한 게 얼굴을 탁 쳐서 반사적으로 낚아채고 보니 긴 줄이 달린 플라스틱 카드였다. 선두의 선차가 가시거리에 들어오고 있었기에 카드의 정체를 확인할 겨를은 없었다. 5대의 차량이 일제히 내뿜는 경광등 빛의 도움으로 누리길 입구까지 내려간 나는 구급차가 남자를 싣고 내려오길 기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구급차는 곡주로 끝으로 사라지고 나는 누리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몇 발짝 걷던 나는 걸음을 멈춰섰다. 다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후 구급차라니 내가 보지 못한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손전등으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를 비췄다. 사원증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다정한 그녀였다. 한국대학교 영장류 연구센터 대형 유인원관 책임사육자 이진이. 다정한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앞 차창을 뚫고 나간 것이었다. 사장 진이. 나는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시선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처음에 무언가는 수억 광년 거리에서 가물거리는 별처럼 보였다. 잠시 후엔 행성처럼 크고 검은 구체로 보였다. 내 정면으로 미끄러져 와서 멈춘 후에야 그것이 눈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공이 활짝 열린 진이의 눈이었다. 나는 초질량 블랙홀에 걸려든 소행성처럼 진이의 동공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 들어갔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갈비뼈 밑을 파고드는 장대 같은 물체에 몸은 반으로 접힌 채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확인 도구로 손가락을 택했다. 허공을 건반 삼아 유일하게 음계를 외우는 노래 연주에 들어갔다. 연주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색했으나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다. 오랜 시간 기절해 있느라 아직 감각이 덜 돌아왔을 테니까. 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환호성 같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 하느님 사랑해요. 추측컨대 나는 차에서 튕겨나와 급경사 지점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운 좋게 어느 팽나무 가지에 몸이 걸리면서 연착륙했을 테고 내 몸은 200m 상공에 걸려있을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내가 가진 구조 요청 도구는 목청뿐인데 이는 고갯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 세상이 알고 있을 때 얘기다. 고갯마루 도로는 영장류센터 전용 도로나 다름없었다. 대낮에도 일반인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승뿐. 스승은 무사할까? 스승은 30년 무사고라 주장하고는 했지만 이번이 첫 사고인 셈이었다. 그 첫 사고의 동반자가 하필 나와 진이라니. 그것도 출국을 코앞에 두고. 생각은 스승에서 진이로 옮겨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보다 더 멀리 날아갔을까? 설마 죽지는 않았겠지. 끼익. 그때 나뭇가지가 벌어지는 소리가 울리고 벌어지는 가지를 따라 내 몸도 툭 내려앉았다. 더 망설일 틈이 없었다. 지금 당장 나무에서 내려가야 했다.
나는 양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스스로 놀랄 만큼 민첩하고 안정적인 동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좋아. 부지 중에 혼잣말이 튀어나왔지만 실제로 목을 올리고 나온 말은 끄응도 아니고 응도 아닌 야릇한 쇳소리였다. 일순 흠칫했지만 사고 당시 성대를 약간 다쳤나 보다 생각했다. 아래까지의 발을 내려놓다가 이내 내가 맨발인 것을 알아차렸다. 사고 나기 직전 분명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추락하며 운동화가 벗겨졌나? 양말도?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발 자체의 이상 기능이었다. 나는 나뭇가지를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5개가 일제히 전면을 보고 있는 인간의 골격구조상 불가능한 동작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발도 손처럼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마주봐야 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뇌신경회로나 말단감각에 일시적 장애가 생긴 게 분명했다. 나무 둥치에 이르며 내 몸은 자유를 얻었다. 클라이머가 줄을 잡고 암벽에서 하강하듯 그래야겠다 마음먹은 게 아니었다. 몸이 제 알아서 움직였다. 비탈경사는 꽤 가팔랐다. 내 몸은 안녕하세요 자세가 돼 있었다. 가까이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고함이 튀어나왔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목이 턱 막혔다. 안개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높고 날카롭게 째지는 비명이었다. 어딘가에서 진이가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어딘가가 내 입안인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렸다. 아무래도 나는 심각하게 고장이 나고 있는 모양이었다. 스승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조수석에 탔던 사육사와 본호부가 세트로 날아갔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렸을 것이었다. 숲에서는 구조대의 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야 했지만 그런 기미조차 없는 건 스승이 괜찮지 않다는 걸 의미했다. 차량은 구급차도 경찰차도 아닌 네코차였다.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지만 차는 어둑한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져갔다. 고장난 신경회로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나는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중간 바디의 배면으로 도로를 짚고 서 있었다. 등과 도로의 각도는 45도에 가까웠다. 언제부터 이런 자세였을까? 나는 도로에서 손을 떼고 반듯하게 등을 세웠다. 그러나 나의 내면 감각은 전혀 다른 평가를 들려주었다. 거북목에 어깨는 구부정하고 팔은 허벅지 아래로 늘어졌으며 엉덩이가 오리처럼 뒤로 빠져있는 나의 자세를 달갑지 않게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나무에서 내려올 때 느꼈던 맨발의 감촉, 침팬지보다 뛰어난 고도의 발가락 기능, 마술에 가까운 나무 타기 기술, 내 목을 뚫고 터져나온 진이의 비명소리. 시야가 새까맣게 암전됐다. 나는 방정식 하나를 머릿속에 세웠다. 암살을 하면서 영장류 센터로 향했다. 담을 뛰어넘은 후 기숙사 후문 쪽으로 걸었다. 나는 목에 걸어둔 사원증 겸 카드키를 찾느라 가슴 쪽을 더듬다 흠칫해 동작을 멈췄다. 거기엔 기이한 무언가가 달려있었다. 벌에 쏘여 부은 듯한 자국 위에 콩알만한 꼭지가 달리고 털이 부숭부숭 돋아난 한 쌍의 무언가. 그 무언가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카드키를 포기하고 도어록 뚜껑을 들어 올렸다. 검지로 비밀번호를 찍었다. 머리에 명령 없이 몸이 수행하는 움직임이었다. 센터 유인원들이 연구자의 과제를 수행할 때 터치 스크린을 찍는 방식이기도 했다. 몸이 덜덜 떨려왔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센서 등빛이 와르르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내 방 앞에 도착했다.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찍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 앞에 도착해 수화기를 집어들고 119를 눌렀다.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19 구급차로 후송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건 어김없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막을 베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흐릿해진 시야로 나를 봤다. 낯선 허벅지, 털로 뒤덮인 종아리와 시커멓고 쭈글쭈글한 발, 엄지와 검지가 손처럼 마주보는 발가락과 검은 발톱까지 차례로.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다. 거친 살갗, 붉어진 눈썹뼈, 주름골이 만져지는 뺨, 납작하게 꺼진 코와 큰 콧구멍, 툭 튀어나온 입, 발작하듯 몸을 일으켜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기 있는 건 내가 아니었다. 진이었다. 심장에서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 기억을 싸구당시로 되돌렸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나는 진이를 끌어안은 채 차창을 뚫고 튕겨나왔다.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진이의 크고 검은 눈을 봤다. 어둠 속으로 추락했고 꿈속에 불시착했다. 꿈속에 나는 주체자가 아니었다. 피사체였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고의 순간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었다면 그건 진이었을 것이다. 왜 꿈속에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내 얼굴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이의 꿈이었다. 나는 진이의 머릿속에서 진이의 꿈을 관람한 것이었다. 필연적인 질문이 뒤따랐다. 진이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진이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등을 움츠렸다. 그러던 어느 순간 문이 열리고 두런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끝나면 연락달라고 원무과에 부탁해놨어요. 가실 거죠? 저는 오늘 근무라 안 될 것 같아요. 자다가 불려갔더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홍 선생이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보호자도 없는데. 나는 쿵쾅대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꽉 눌렀다. 제가 왜요? 제가 이진희 씨 가족인가요? 마침내 기다리던 이름이 튀어나왔다. 목구멍이 확 조여들었다. 사고의 순간 진이를 안고 앞 차창을 깨고 튀겨나가던 그때 나는 머리에 1차적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내가 진이 안으로 들어온 곳도 그때였을 테다. 의식을 잃기 직전 진이와 눈을 마주치던 바로 그때 내 몸은 비탈로 추락하며 2차적 치명상을 입었겠지. 진이는 나무로 날아가 걸렸을 테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스승과 내 몸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리라. 진이가 내 물리적 존재이며 나는 진이의 심리적 존재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었다.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돌아갈 방법은 몸을 만난 다음 생각할 참이었다. 빠져나왔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겠지. 복도로 튀어나간 나는 홍유미의 아노락 뒷자락을 잡아챘다. 악 하는 짧은 비명소리를 내며 홍유미는 뒤를 돌아봤다. 나 어느 병원에 있어? 고음의 새소리가 산탄처럼 흩어졌다. 홍유미가 멈칫했던 순간은 불과 3초였다. 내 손에서 아노락 자락을 잡아 뺀 그녀는 팔을 야구 배트처럼 휘둘러 내 머리통을 후려갈긴 후 다리를 들어 내 턱 밑에다 무릎을 박아 넣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홍유미의 허리를 끌어안았지만 그녀는 양손으로 내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냅다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채를 잡힌 채 천지사방으로 끌려다녔다. 발길질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홍유미의 뱃살을 물어버린 이유다. 박 선생은 마취총을 조준하고 있었다. 센터 제1의 명사수인 그의 마취총을 맞는다면 마취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이의 몸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공산이 컸다. 바닥을 박차며 계단 난간을 뛰어올라 2층 복도에 도달한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들이 곧바로 따라왔다. 밖으로 통하는 미닫이 창을 열고 창턱에 올랐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몸을 날렸다.